뉴스에서 봤지만 기사에서 읽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키워드 포착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도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8시간 기준 휴일 근로수당을 150%로 정한 게 그 주요 내용인데요. 이 재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 건지 또 왜 논란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일 많이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법 개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꽤 오랜 시간 걸린 거겠죠. 네, 햇수로 5년 만에 이루어진 건데요.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 시점은 지난 2014년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소위원회를 설치해 노동개혁 전반의 주제를 논의해서 이 타협안을 내어놓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노동지침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근로시간 단축을 노동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 후에 여야 지도부까지 나와서 겨우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냈는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앞서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일 많이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그런가요? 네, 다른 나라 비교해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데요. 1363시간 일하는 독일보다도 50% 이상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 생산성인데요.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33.1달러로 OECD 평균인 47.1달러에 훨씬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일하는 시간은 많았지만 노동 생산성은 현저히 낮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생산성을 끌어올리자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개정 전 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는 근로시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씩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평일 40시간에 평일 연장 12시간, 또 휴일 16시간까지 사실상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전에는 근로일에서 휴일을 제외했었는데 하지만 개정안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평일 40시간에 주말과 주중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 더해도 주 52시간이 최대 근무 시간이 됩니다.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해갈 예정입니다. 네, 그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가 달라진다고도 했는데 그러면 달라진 근로기준법은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종업업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5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또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3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1년 7월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서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게 기업 규모별로 좀 시행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외 사항이 또 있습니까? 네, 앞서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 특례 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26개였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특례 업종으로 남는 업종은 5가지로 한정이 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보건업, 또 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 또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서비스업을 특례 업종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이 근로시간 단축 제외
특례 업종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납기에 사활을 거는 중소기업계와 공휴일에 손님이 몰리는 숙박업 등 서비스업계 등은 불가피한 연장근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완전 폐지가 아닌 오정을 존치시켰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건의료노조와 대한간호협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업을 계속 노동시간 특례 업종으로 묶어두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네, 누군가는 연장 근로를 또 허용해달라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근로시간 단축 제외 업종을 아예 없애달라고 하고 이렇게 뭐 각자의 주장이 있는 만큼 달라진 근로기준법을 두고 뭐 재계와 또 노동계 양측 입장도 다를 것 같은데 그들의 주장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재계 쪽 반응부터 좀 볼까요? 이 재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필요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이 문제는 적용 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제품 출시 등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업종 등을 감안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범위를 선진국처럼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계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대 확대를 요구합니다. 이게 노동유연화를 위함인데 그렇다면 노동계는 어떤가요? 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5인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하게 되지만 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례 업종과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계에서는 형평성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포괄 임금제를 적용하는 회사 직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깎일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 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주 68시간 근무하는 경우 포괄 임금제에는 주당 기본 40시간에 초과 근무 12시간, 또 주말 16시간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주말 16시간 급여를 빼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뭐 근로시간 단축을 환영하는 직장인들도 있지만은 덜어는 또 이렇게 줄어드는 수당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또 사무직보다 더 걱정하는 건 이 생산직인데요. 이 생산직은 연장 근로 한도가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장 근로 수당이 줄어서 기존 대비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업종별로 또 직군별로 다양한 근무 환경에 따른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불만도 있는데요. 사실 근로 시간이 단축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여유로운 저녁의 삶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수당이 줄어들까 봐 또 급급하게 하루를 버텨야 하는 또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또 아예 남의 일처럼 그냥 직관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당장 영세 상인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65.4시간 이상이며 직업 만족도와 삶 만족도 역시 각각 51.6점, 또 54.3점에 그치는 등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사실 영세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근로 시간이 단축이 되면 또 그만큼 인력을 충원해서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그 채용에 대한 지원이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맞물리면서 이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무인화 속도를 높여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계에서는 무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 인력을 감축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건데요. 그 역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과 우려가 꽤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는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겁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 있었던 불필요한 야근, 관행 등은 없애고 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근로시간 단축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노동 생산성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지만 노동 생산성이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노동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이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이 종사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을 약 1.5%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이 부정적인 효과 또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뭐 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어떤 후속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후속 대책도 발표되고 있는데요. 먼저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에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 3천억 원에 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기업의 신규 채용을 인건비와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까? 네, 고용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주 평균 2시간 이상 줄이고 1명 이상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대기업은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이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분도 사업주가 보전해준 임금의 80%인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로 시간은 줄이고 새로운 고용은 늘리자. 물론 그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네, 그 외에 또 다른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네, 먼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재정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금 감소 부점 및 신규 채용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장 구인 지원, 노동 생산성 향상 유도, 영세 사업장의 경영 여건 개선 등도 나와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사업자 그리고 근로자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일 텐데요.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 생산성을 두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제도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된 유럽 선진국들의 특징은 바로 탄력성입니다. 이 노사의 상황별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성을 보장한 건데요. 유럽연합은 지난 1993년 연장 근로를 포함해 일주일 평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노동법 입법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2003년에는 지침을 개정해주면서 이 평균 48시간을 유지하되 노동자가 원하면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고요. 이 탄력적 근로 가능 기간은 12개월로 뒀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탄력적 근무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적고 대체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뭐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돼 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뭔가 특별한 근무제를 시행 중인 곳도 있다고요? 네, 아예 색다른 근무제를 도입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인데요. 이 독일은 노동자가 초과 근무를 하면 이를 저축해 쉴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을 일하면 2시간을 계좌에 넣고 추후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가에 쓰도록 하는 겁니다. 네,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뭐 노조, 사측, 정부 세 측의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쉽지는 않지만 노사정의 긴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 보완책을 마련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인데요.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로 꼽히는 1980년대 바세나르 협약 등을 통해 주 38시간의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대신 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렸고요. 이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가 종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 급여 체계와 연차, 각종 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네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1990년대 5% 이상 증가했고요. 경제 성장률은 3.1%로 유럽 연합 평균이 2.1%를 넘어섰습니다. 이 노사정 간의 합의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배워 봄직한 그런 사례네요. 자, 우리는 사실 이제 첫 걸음을 뗀 만큼 제도 안착까지 남은 과제가 꽤 많은데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은 OECD 35개국 중에서 28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성 제고, 노동 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OECD 역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근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근로시간 양극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보호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개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노동계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558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수의 28.1%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해주고 동시에 정부의 지원책 역시 따라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직 남은 숙제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함께하는 그런 내용 좀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